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네, 잠시 쉬고 왔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계룡산 구경 가볼게요. 지리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동학사 일주문이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조각공원도 나오고 예쁜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계룡산이 바로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충신들을 모신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동학사라는 그 유명한 사찰의 이름에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이 동학사 옆에는 한국 역사상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이름난 충신들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문각으로 가볼게요. 사문각은 동학사 바로 가기 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문각, 동계사, 숙모전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동학사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현재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밖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사문각 먼저 볼게요. 사문각은 고려 말에 지금 조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선을 섬기지 않겠다, 고려를 이어가겠다 라고 주장했던 이색, 정몽주, 길재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1394년에 태조 2년에 길재가 여기다 단을 쌓고 정몽주 혼을 초혼제를 지냈고요. 정종 1년에 고려 유신 유방택이 이곳을 찾아서 이색과 길재를 추배해 이렇게 사문의 초혼제를 지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사문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사도 같이 있습니다. 사문각 동쪽에 있어서 동계사라고 하였고요. 여기는 신라의 충신 박재상이죠. 박재상을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숙모전이 있습니다. 조선 단종을 기리는 사후인데요. 김종서, 성삼문 등의 사육신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묻어준 충신 어몽도 또 여기에 모셨고요. 세조가 단종을 쫓아냈죠. 영화 관상을 혹시 보셨나요? 바로 수양대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세종대왕이 둘째 아들이고요. 형 문종이 죽고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한명희와 손을 잡고 살생부를 만들어서 단종을 유배 보내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몽로는 이렇게 되자 머리를 깎고 동학사에 와서 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주모자로 잡혀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사문각 옆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 초혼제를 김시습이 지냈습니다. 숙모전에는 이렇게 충의 인물 280여 분을 모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충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숙모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문각, 숙모전, 그리고 동계사 이 모두 여기에 이렇게 충신들을 모셔놨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계사고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여기만 돌아가면 동학사인데요. 여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에 입간판으로 사문각과 동계사, 숙모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현충원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충신들, 나라에 충성한 많은 사람들을 모신 곳이 바로 이곳 계룡산 인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학사로 가볼게요. 동학사는 바로 코너만 돌면 되는데요. 공주에서는 한 25km 정도 떨어졌고요. 대전에서는 8km 떨어졌습니다. 공주 반포면 학봉리입니다. 이곳은 신라 성덕왕 때부터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했는데 지금은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입니다.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습니다. 150여 명이나 되고요.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의 동쪽에 항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동학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네, 이곳은 바로 대웅전입니다. 아까 그 코너로 돌아가면 바로 대웅전을 만날 수가 있고요. 절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정말 왜 이렇게 작지? 라고 느끼는 거와 같은 기분을 동학사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동학사는 한국전쟁 얼마 후인 1956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현대식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설했고, 이후 동학사 승가대학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행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동학사로 가는 길에는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도 되게 많고요. 예쁜 카페들도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학사에서 산을 등산해서 올라가시면 남매탑까지 가시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남매탑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목에 가시가 걸린 호랑이가 수행 중인 신라의 고승 상원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호랑이의 목에 손을 넣어서 가시를 빼주자 다음날 또 멧돼지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돌려보냈는데 며칠이 지나자 이제 처자를 물어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 실신한 처자를 잘 보살피고 간호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처자는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겠다, 시중을 들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스님이 돼서 출가했으니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자 그 처자도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의존, 의남매가 되어서 수행을 평생 정진했고요.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매탑을 만들었습니다. 남매탑까지 올라가는 길은 눈이 오는 날 올라갔었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차장에서 동학사까지도 꽤 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걸어오면서 정말 숲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남매탑까지 가시려면 요거는 등산복 입으셔야 되고요. 갑사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가면서 삼불봉 근처도 지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갑사까지 남매탑을 거쳐서 거는 코스가 총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겠지만 한번 이것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원사로 가보겠습니다. 신원사는 동학사에서 갑사까지 가는 길도 꽤 멀게 돌아가는데요. 갑사에서 신원사까지 가는 길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연천봉 아래에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룡산 연천봉이 기가 가장 센 곳이다, 이 연천봉 아래에는 신흥 종교 집단이 1970년대 조사했을 때 100여 개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연천봉 아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계룡산의 산신을 모신 중학당이 있는 곳이 바로 신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묘향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 신원사이기도 합니다. 중학당은 이성계가 산신에게 제를 올리면서 건립이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미신타파라는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고종 16년에 민비가 재건했고요. 민비가 이곳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고종과 민비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민비가 아들을 둘이나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려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나라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천봉이 우리나라에서 기가 세고 그리고 영험하고 기도빨이 잘 받는 신비로운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룡산이 품은 3대 사찰, 동학사, 갑사, 신원사인데요. 동학사, 갑사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그런 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연천봉까지 너무 올라가는 게 무리라면
바로 신혼사의 이 중학당에 가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중학당 앞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처음 가이즈카 향나무, 일본산 향나무를 심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2015년에 한국산 반송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신원사는 들어가는 곳에 일주문이고요. 그리고 안에 대웅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곳 바로 옆에가 중학당이 있습니다. 중학당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또 기도빨이 잘 받는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민비와 고종과 흥선대원군,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얻을 때만 해도 진짜 고르고 골라서 얻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대에 바라코로 몸을 숙이고 숨죽이면서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도령을 데려와서 이름 뿌린 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철종인데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철인왕후 보셨습니까? 바로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철종은 19살이었지만 글도 모르고 정치도 몰랐고 순원대비가 수렴청정하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종 위에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3대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외척이 나라를 뒤흔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왕가의 집안으로서 앞에 나서서 똑똑한 척을 했다면 흥선대원군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철종이 이 병든 모습을 보고 혹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 직감한 흥선대원군이 파라코로 남봉꾼으로 살았죠. 일부러 안동 김씨 집안 잔치에 가서 허겁지겁 술과 안주 이런 거 먹어 치우고 굉장히 하찮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상갓집의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안동 김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철종이 사망하자 바로 조대비와 논의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당시 12살이었는데요. 왕위에 앉히는데 성공시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고종이 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죠. 흥선대원군은 제가 예산편에서 좀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민비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업적 개혁 정치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를 이분을 개혁 정치가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보수적인 국수주의자로 이렇게 엇갈리게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양반들 세금 내지도 않고 했던 거 이거 다 개편하고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한 거, 서원의 온갖 문제점 때문에 서원을 철폐시킨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개혁 정치가 많습니다. 혹시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이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정강렬이 맡은 역할이 흥선대원군이고요. 12살에 명복이 바로 고종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훨씬 나이가 든 고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뮤지컬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민비가 시해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비 한번 보겠습니다. 민비의 집안은 여흥민씨 집안인데요. 민비가 왕비로 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민비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촐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외척의 세도정치를 막기 위해서 민비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민비가 굉장히 똑똑했는데요. 16살에 왕비에 올랐고요. 근데 왕비에 올라 보니까 고종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궁 출신이신데요. 첫날부터 소박을 받았고요. 이 상궁이 아들을 낳네요. 근데 대원군이 너무 좋아해서 이 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왕비에 오른 민비의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민비도 아들을 낳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모두 요절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귀한 아들이어서 민비가 애지중지 직접 너무나 귀해서 끼고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3일째 되도록 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학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비는 당시 알렌에게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요. 알렌은 이건 되게 간단한 수술이다. 수술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대원군이 반대하죠. 어떻게 왕세자의 그 예민한 부분에 칼을 대냐. 오히려 이거는 안 되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게 산삼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문이 없는데 산삼을 먹으면 이게 열이 나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을 먹고 죽게 되죠. 그래서 민비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이상궁이 낳은 아이를 세자로 이렇게 책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정말 왼수지간이 됩니다. 민비는 정말 똑똑했는데요. 그래서 대원군의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일 줄 아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오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원군의 처남인 민승호를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대원군의 형, 이분도 끌어들이고, 대원군의 큰아들까지도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고 고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친인척을 모두 끌어들인 민비는 밀려난 안동김 씨 그리고 풍양조 씨 세력까지도 끌어들입니다. 대원군이 꼼짝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세력을 서서히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마침내 1873년에 최익현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해서 대원군을 몰아냅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외척 세력을 민비는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고요. 당시 여흥민씨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도 쩔쩔매었다고 합니다. 고종과 민비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반대로 쇄국을 풀고 일본과 수교하였고 서양 열강의 나라들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죠.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신식군대, 별기군은 온갖 급료와 그리고 좋은 옷, 이런 거, 좋은 대우를 해주었는데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식군대는 13달 동안 봉급미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 사람들에게 봉급미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모래가 반인 그런 쌀을 준 겁니다. 어떻게 13달 만에 받은 월급이 쌀로 주는데 이게 모래 반, 쌀 반이면 밥을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이모군란은 대원군에게 의지하면서 이 민씨 세력이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민비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런 위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옷을 빌려서 궁궐을 탈출해서 현재 충주에 있는 장호원까지 도망갑니다.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민비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국장까지 치르려고 합니다. 민비는 고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해라.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대원군을 잡아서 청으로 압송하고요. 민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갑신정변 했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그 양반가의 자제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이었죠. 근데 3일 만에 끝이 났죠. 이 갑신정변을 진압한 것이 또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민비가 청나라와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비가 장호원으로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때 무당을 만납니다. 민비는 지금 죽을지 살지 정말 미래가 캄캄한 이 순간에 무당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50일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가서 왕비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알리죠. 민비는 이 무당, 이 사이비 무당을 데려와서 작호를 내리는데요. 진령군이라는 작호를 내립니다. 원래 천민인 무당한테 군호를 준 거는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 진령군에게 개인 궁궐도 지어주고요. 진령군이 자신은 관우의 딸이다 라고 해서 관우의 사당도 지어줍니다. 네, 아주 호화로운 궁전처럼 꾸미죠. 마치 이 진령군은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하게 한 아스푸틴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내고 금강산 봉우리마다 쌀과 보석을 올려놓고 치성을 들여서 국고를 낭비하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산대천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 중에 한 곳이 계룡산 연천봉 아래에 있는 중학당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해서 거둬들였던 그 돈을 정말 1년 만에 다 써버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이제 제사 지내고 이렇게 굿하고 이것도 되게 많이 드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팡팡 씁니다. 언더우드에게는 국가 세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냥을 축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으로 보내는 사치까지 보내죠.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나 이제 진짜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농민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또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자국민의 백성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죽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인데 이게 마지막 전투가 계룡산에서 있습니다. 이후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편에 섰던 민비가 일본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추출하려는 민비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낭인들을 시켜서 민비를 시해하는 여우사냥이라고 불리는 민비시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러면 진령군은 아니 도대체 그렇게 점괘가 신통방통하면 민비가 죽을 거는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진령군 자신의 운명은 어떨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령군은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자결합니다. 아무리 능한 점쟁이도 자신의 운명은 예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비가 이렇게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몰린 거, 한 나라의 왕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이 사건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민비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한 나라의 국모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제가 동학 농민운동 이야기 했었는데요. 바로 계룡산에서 멀지 않은 요 우금치, 공주 우금치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여기에 이 전투는 동학군이 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기만 비교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학군이 가지고 있었던 화승총은 사정거리가 100보, 근데 일본군은 신형이라 400보, 분당 2발, 분당 12발, 게다가 총 없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 동학군은 죽창을 가지고 싸웠고요. 일본군들은 미군제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산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도곡인데요. 이 사람이 정유재란 때 끌려갑니다. 이 사람이 계룡산 그 상신리, 하신리 이쪽 반포 쪽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산평이 바로 일본에서 최초로 백자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아리따라는 지역이어서 이것이 이제 도자기 마을로 유명해지고요. 아리따에 있는 이 도자기들이 근처 이마리항에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도자기가 더 먼저 알려졌는데 중국이 쇄국 정책을 쓰면서 이 도자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아리따 도자기로 대체되고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살던 곳이 바로 계룡산 기슭이었고요. 실제 일본에서는 이 아리따에서는 도조신사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산평에 비를 세우고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이 마을은 이 도자기 마을 전체가 다 도자기 마을이었고요. 이산평을 위한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학사 인근에 학봉리 동학사 가는 쪽이고요. 원래는 큰 길가 삼거리, 그 박정자 삼거리에 있었는데 길을 넓히면서 안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이산평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산평 공원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곳 출신인데 너무 빈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서 맞은편 보이는 곳이 이쪽 계룡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도조신사입니다. 이 전체가 다 도자기로 만들었고요. 요거 다 도자기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신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아리따 마을은 시골이에요. 정말 너무 시골이어서 깜짝 놀랐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사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간 건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렇게 이산평을 찾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리따 마을을 찾아 갔는데 정말 하루에 기차가 몇 번 안 다니는 그런 곳이고요. 편의점이 없어요. 24시간 편의점은 물론이고 역 안에도 편의점이 없어서 제가 정말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유럽에서 일본 도자기를 가져갈 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이 도자기를 유럽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하얀 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는데 이걸 구하러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유령도시처럼 되어 있고요. 저는 트레저 헌팅이라는 그 이벤트에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바구니가 있는데 10만원짜리 바구니, 5만원짜리 바구니가 있어요. 그 슈퍼에서 하는 바구니보다는 좀 작아요. 저는 10만원짜리 바구니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안에 있는 도자기 아무거나 다 바구니에 넣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바구니 높이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채울 수 있는 도자기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10만원짜리 바구니에서 이만큼이나 가져왔어요.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진짜. 그리고 이곳은 쯔빙거 궁전인데요.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인데요. 일본 도자기를 가져간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당시에는 작센 지역이었는데 작센의 영주였던 아우구스트가 일본 도자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구해와라 해가지고 도자기를 막 구해오다가 아니다, 우리도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연금술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을 지하에다 가두고 7년 동안 연금술사들에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이 도자기가 바로 마이센 도자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쯔빙거 궁전 안에 도자기 박물관이 있고요. 도자기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유럽 도자기는
조선인 도공 2, 3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제가 독일에 갔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제가 했습니다. 계룡 3편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2, 3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카톡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대가